2023년 경기 침체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다 하더라도 2022년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음을 감안하면 올해 중에는 현금 비중이 10이나 0으로 더 가야 된다. 전체 시장 얘기 좀 한번 가볍게 여쭤보면, 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이제 어쨌든 올해 좀 급반등했잖아요. 1월에 1월에 그렇죠. 굉장히 급반등하고 지금 굉장히 좀 보합세인데, 네. 지금은 왜 보합세일까요? 그게 뭐 저는 아주 비전문가인 영역인데요.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다시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른 데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주가 지수가 오른 거잖아요. 네. 주가 지수는 누가 끌어올리느냐? 시가총액이 큰 놈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큰 놈들이 누굴까? 작년까지 잘 됐던 놈들이잖아요. 그게 IT,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회사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1월에 반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반등의 이유로는 무슨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많이 반등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게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좋아졌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손대기가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합세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제 몇 번, 원래는 한 번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2월에 CPI가 생각보다 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면서 지금 두 번 정도, 뭐 두세 번도 생각을 하시던데, 네. 이게 앞으로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쨌든 인하를 안 하면 그 고점에서 동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좀 후폭풍은 있을 수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오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원리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원리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부담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계획된 소비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3월에 이미 일본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해놨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 뭐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뭐 10만 원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장 10만 원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취소하냐? 그런 건 아니겠죠. 3월까지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 간 비용도 있으니까 4, 5월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이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구매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중고차 시세가 다시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경기가 이제 좀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금리가 이제 다 오르고 뭐 했으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쪽인 게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고 싶잖아요. 근데 신차를 구매 못 해가지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출고가 안 되니까 중고차를 많이 사셨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배도 잘 다니고 반도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고차를 살까? 신차를 살려는 분들이 뭔가 금리 부담 때문에 3천만 원 버짓을 하셨던 분들이 한 2,500으로 줄이다 보면 그러면 차를 좀 작은 걸 살 수도 있지만 차급을 유지하면서 중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에는 말하자면 현대차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소비 위축은 올 것 같습니다. 그 소비 위축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섹터에 좀 영향이 많이 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자동차 섹터,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거기 실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뭐 굳이 내가 신차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중고차도 있을 수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랑 좀 다르죠. 타이어는 내가 매일 타야 되는 사람이면 타이어는 교체가 꾸준히 일어나겠지만 신차의 구매는 조금 뭐 더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지금 올해 이제 2023년 벌써 2월 말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그 가장 큰 고민은 뭔지랑 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벌써 한 2,400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매수를 더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요즘 다시 또 현금 비중을 늘리고 계신지.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현금이 제일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동안 현금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고요. 그때 한 2년 전쯤에 이제 40%였다가 지금은 20% 정도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앞으로 뭐 시황이라든지 저희의 종목의 상태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제 희망적인 생각은 올해 중에는 현금 비중이 10이나 0으로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더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저의 고민이 나오는데요. 이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싼 주식이 꽤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한 1, 2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직 마무리가 된 것 같진 않은데 정말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사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아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더블 딥이 올 거냐 아니면 요새 미국에서 많이 말하는 노 랜딩 시나리오로 경기가 다시 골디락스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결정이기도 하면서 저희는 거시경제나 시황을 잘 모르니까 개별 기업단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자동차 수요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뭐 시세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이 요새 상당히 많아진 시점. 오히려 싸진 기업이 많다 보니까 배부른 고민이기도 하죠.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살 기업이 없으니까 좀 이제 비싼 거 아니야? 경기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만만디 같이 좀 여유 있게 살았다면 지금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 타이레놀 있습니다. 드릴까요? 아니 근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사실 유튜브 다른 데서 출연하시니까 가끔 유튜브 어쨌든 가끔은 강제적으로라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를 본인이 출연하시니까. 유튜브에 이제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역사상 최대의 뭐가 온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뭐 갑자기 1월 되고 하니까 갑자기 노랜딩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어서 이게 사실 뭐 불과 6개월 전의 얘기도 아니고 불과 한 1분기 이내에서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먼저 저는 유튜브를 정말 안 봅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는요, 저기 튀르키예즈라든지 뭐 SNL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보는데 그래서 몰라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저도 그걸 돌리다 보면 썸네일은 보니까 근데 그 썸네일과 본 내용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주식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속성인가요?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읽고 있는 책에서 좀 말을 따와 보면은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저 아시죠? 아주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분의 이제 말에 따르면 많이 읽어야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떤 걸 읽어야 되냐면 사실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 의견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에코마케팅을 왜 사서 왜 팔아서 뭘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실들이 아니라 김현준이 지금 에코마케팅 팔았대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신문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분이 이 문구에 적혀 있는데 신문에도 그 기자의 의견과 사실 섞여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래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내가 이거를 1년 뒤에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얘기일까? 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많이 들어있는 얘기고 이거 지금은 재밌게 보지만 1년 뒤에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의미 없는 정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제목들은 과감히 버리라고 머건 하우저리 얘기했대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한 몇 달 전만 해도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1년 전으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놀랜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했더니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이렇게 변했다. 가 사실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한 건 의견인 거고. 의견인 거죠. 그래서 그건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네네. 그 사실을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면 네.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좋은 것들만 이제 뽑아 먹을 수 있지 굉장히 않을까. 좋은 포인트네요. 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나오시지만 그분들도 당연히 사실을 바탕으로 또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 사실을 또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그렇죠. 해석은 좀 누구나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출연 잘 빠져나갔죠? 세 번째 출연하셨는데 가장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금 줄이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던 거가 제가 대표적으로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한 개가 원자재 투자를 한 개가 현금 그리고 금이라고 했는데 네. 올해는 좀 뭘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네. 올해 현금을 줄이겠다는 건 어쨌든 현금으로 뭘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식을 사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개인분들은 그걸로 사실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금을 살 수도 있고 은을 살 수도 있고 네.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좀 어떤 것 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당연히 주식형 운용사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요. 주식을 하냐 마냐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투자하냐 마냐가 제 생각엔 향후 1, 2년 여러분들의 부의 규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한 얘기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주 간혹 얘기하고요. 네.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살짝. 네. 왜냐하면 경기가 뭐 미국은 노랜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닌다고 얘기도 나오고 금리 또 올린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이랑 달리 경기 침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니까 뭔가 환율도 벌어진다고 하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요 이 상장 주식이 재밌는 게 인간이 계속해서 목표를 이뤄 나가면 총 부의 양은 커지거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커져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타 안타깝게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럼 한국 주식을 하던 미국 주식을 하던 글로벌 주식을 하던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돼요. 네. 그러면 기업 가치는 우상향하는데 왜 주가가 오르내리냐? 그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는 꾸준한데 네. 이거보다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냐, 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냐, 네. 모두가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식도 팔아야 되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입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주가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슬프고 욕먹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울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할 때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네.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오면 좋겠지만 근데 온다 하더라도 2022년에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음을 감안하면 또는 2021년 고점 대비 하락은 무지막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웬만큼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또 경기 확장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 경기 확장기의 초입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뒤에 뭔가 확실해. 야, 지금 좋은 시장이야. 골디락스야. 안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편한데요. 네.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경기 침체가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카드 사태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주식시장 다 올랐어요. 전년도에 떨어졌고요. 또 하나 통계를 말씀드리면 경기 저점, 정점 이걸 통계청이 나온 이후에 저는 다 자료를 조사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 경기 확장기에 주가 상승이 총 100이라고 해보면 그 100 중에 절반은요. 경기 확장기 초기 6개월에 발생하고요. 나머지 절반이 한 2년 동안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다르지 뭐 또 뭘 사야 되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일단은 인덱스 펀드 ETF라도 사고 있으신 게 나중에 사실 이때가 경기의 저점이었어요. 김 대표가 김작가 TV 출연한 날이 저점이었어요 라고 나중에 통계청에 발표하거든요. 그때 이미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그때 투자하시면 늦어요. 방금 말씀하신 뭐 이제 두 가지 데이터들은 의견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청의 거짓말을 않는다면 사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일단 주식은 사고 보자. 뭘 살지는 이제 또 여쭤볼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시장에 혹시 변화는 혹시 대표님이 주목하는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장의 변화라기보다도 저의 이제 스탠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화는 잘 모르니까.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은 의외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요? 네. 제가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말씀드렸는지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반드시 올 만한 메가 트렌드이니까 뭐든지 온라인화되고 모바일화되고 또는 플랫폼이 한번 모이면 그쪽에 힘이 계속해서 강력해지니까 그런 주식들을 찾아보자. 실제로 그렇게 투자했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부터는 비싸다. 인터넷 플랫폼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발생을 해서 그런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이제는 못 사겠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인터넷 주식들이 더 오르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말에 따르면 다행히 잃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많이 빠졌죠. 인터넷 기업들 뭐 카카오, 네이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부터는 뭐라고 다시 말을 바꾸냐면 이제 싼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분석을 해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는 그런 주식들을 한번 살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2023년 상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요, 여전히 짱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택트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도매급을 묶여가지고 아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홀대받은 기업들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지금이 경기의 저점이냐 아니면 얘네들의 전방 산업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이 거시경제 그리고 각 산업들의 소비 변화 이런 걸 좀 앞단에서 보면서 처음 사고 나서 물리면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좋은 타이밍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인터넷 플랫폼의 대장주는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다른 미국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일단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테크주 사실 더 얘기하기 편하실 테니까요. 여쭤볼게요. 그런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 뭐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걸 안 갖고 있고요. 다른 쪽에? 네, 그런 거를 분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걔네들은 사업부가 되게 많고요. 많으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큰 회사는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유수의 대학을 나오신 그 유수의 IB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맨날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그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또는 네이버, 카카오의 내용을 내가 정말 뭐 삼성증권, 한투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이죠? 이런 증권의 애널리스트보다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회사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제가. 저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하지만 어떤 특정 산업군의 니치 마켓 플레이어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런 특수한 회사들은 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분석하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주가가 그렇게 많이 뭐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 네이버, 카카오, 뭐 메타, 알파벳도 오르겠지만 저는 그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주가 탄력이 좋을 그런 기업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는 아니다 보니까 네. 요거 지금 뭘 관심 가지고 뭘 살려고 하시는지는 덴티움처럼 여러분 네.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큰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네. 1년 뒤에 투자 성적표 보고 우리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실수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돈을 실수로 갈 벌었는지. 것인지 성공 투자로 갈 것인지